한국은 집단주의 사회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죠. 실제로 우리는 상당히 많이 남의 눈치를 보고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강제당하고 있습니다. 분위기적으로 그런데요. 그런데 저는 반드시 집단주의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보다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집단주의에도 되게 많은 장점이 있죠. 대표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하나로 뭉쳐서 강하게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발휘되는 장점 대비 개인적인 삶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남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이 집단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피로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요한 찌머만의 고독에 관하여 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요한 찌머만은 18세기 후반에 대영제국 왕의 의사로 활동하기도 했었고, 또 프로이센 왕의 의사로 활동하기도 했었던 굉장히 성공한 스위스 출신의 의사이자 철학자였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참 남 눈치 보고 살아가야 되니까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 18세기 사람의 말을 들어봐도 이 당시 유럽 사회도 대도시에서 멀쩡하게 괜찮은 커리어를 이어나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남 눈치를 봐야 했던 것 같아요. 찌머만은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이 남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자꾸만 이끌리는 한 가지 커다란 요인으로 특이하게도 공화제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군주제 치하에서는 사실은 왕이라는 한 사람의 눈밖에만 나지 않으면 됩니다. 왕한테만 미움받지 않으면 뭘 하고 살아가든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공화제에서는 다수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항상 끊임없이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제 치하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항상 그 부모들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살피고, 그 사람들이랑 그렇게 척지려고 하지 마, 그 사람들이랑 너무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소극적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는 현대사회에도 상당히 잘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야말로 다수에 의한 지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강력해진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다수의 대부분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대세에 저항하면서 특이한 행동, 특이한 생각, 이런 거를 내비치면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든 상황이죠.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지금보다 덜 집단주의적으로, 지금보다 덜 남 눈치를 보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시적인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과연 집단주의가 사회에 더 이로운 것이냐 아니면 개인주의가 사회에 더 이로운 것이냐, 이것은 역사적으로 확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해요. 각 사회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지정학적인 특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주장을 하는 건 항상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봐요. 단, 집단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나 또한 반드시 집단주의 정신을 굉장히 내재화한 채로 살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집단주의 사회 속에서 나라는 개인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주장은 고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찌머만의 통찰을 한번 빌려와 보겠습니다. 먼저 찌머만이 말하는 고독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찌머만은 고독을 자신 스스로를 마주하는 지적인 상태로 규정합니다. 그가 말하는 고독에서 핵심은 정신의 상태입니다. 육체가 고독한 것과 정신이 고독한 것은 크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아주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면서도 정신은 고독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찌머만은 고독한 정신 상태의 중요한 특징은 외부로 쏠린 관심이 내부로 걷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정신의 관심이 온통 외부 세계의 문명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쏠려 있다면 전혀 고독한 상태가 아닙니다. 반면 아주 많은 사람과 어울려 지내면서도 정신의 주요 에너지가 내면적 성찰에 집중돼 있다면 고독한 상태에 돌입해 있는 것입니다. 찌머만은 살면서 매 순간 고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 그들의 요구에 집중해 살 수도 있는 거고, 삶의 시기에 따라서 커리어적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가 강조하는 건 인생에서 한 번쯤은 깊은 고독을 체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고독에 빠져있는 기간들을 충분히 배치해두면 삶을 잘 살아가는 데에 전략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찌머만이 생각한 고독의 핵심적인 효과는 정신의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외부 세계를 관찰하고 관찰 결과에 따라 여러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관계를 효율적으로 맺는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자연스럽게 터득합니다. 맡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을 잘 관찰해서 그에 맞는 최고의 행동이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관찰력은 정신의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관찰은 곧바로 좋은 학습이나 좋은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관찰해도 거기로부터 아무런 배움도 얻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찌머만의 생각에 관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부 세계에만 정신적 에너지가 쏠려 있으면 안 됩니다. 관찰의 여러 결과들을 고독의 상태에서 내면적으로 충분히 처리할 시간이 반드시 확보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관찰 결과를 종합해서 그 속에서 유용한 패턴을 찾아내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의 소화력이 길러지다 보면 똑같은 양의 관찰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관찰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 수학 공부를 할 때 계속 새로운 문제풀이 강의만 보는 학생은 막상 수학 지식으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바를 이끌어내는 정신의 힘을 기를 수 없습니다. 그보다 강의를 보는 횟수를 줄이고 자기 스스로 고독한 상태에서 수학 지식과 문제풀이 과정을 충분히 음미하고 씨름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수학 실력이 훨씬 더 빨리 느는 학생이 되죠. 또한 찌머만은 고독이 정신의 관심 영역을 넓히고 호기심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매번 외부 세계의 정보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계속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성적으로 비슷한 것을 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어떤 자극을 접한 이후에 과연 그게 자신에게 잘 맞는지, 자신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을 주는지 내면적으로 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 감상에 빠져서 매일 새로운 연극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연극에서 진정으로 많은 것을 얻어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곳에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많은 것들을 연극에만 피상적으로 집중하느라 잃어버리는 걸 수 있습니다. 만약 연극을 한 번 감상하고 그게 자신의 삶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고독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성찰한다면 다음에 다른 연극을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걸 얻어갈 감상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만약 연극이 자신한테 잘 안 맞는다는 결론을 내리면 다른 취미를 찾아볼 수도 있죠. 고독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자기 안에만 갇혀 관심사가 좁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활동 안에서 충분한 의미를 읽어내기 때문에 그 활동 너머로 나아갈 동기를 얻게 됩니다. 더 탐구심이 많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찌머만은 고독은 탐구를 천천히 진행하면서 한 문제를 다른 문제와 연결시켜보는 기회를 준다고 주장합니다. 고독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의 에너지가 바깥쪽으로만 향하고 내부에 머무르질 않기 때문에 한 대상을 보면 그 대상만을 감지하고 더 이상 인식의 활동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반면 고독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의 대상을 감지하면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다른 확장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감지하지 못하는 여러 대상들이나 문제들 사이에 연결성을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독한 사람은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적은 정보만 접해도 계속 확장적으로 뻗어나가면서 다양한 결론을 도출하니까요. 고독한 사람의 삶은 놀랍도록 다채롭습니다. 이렇게 찌머만은 고독이 정신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걸 강조합니다. 고독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는 사람은 관찰력, 지적 호기심, 창의력, 문제 해결력 등이 고도로 발달하고 그 결과 똑같은 조건에서도 더 일을 잘하고 심지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경험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잘 읽어내지 못하는 의미들을 계속 읽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번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고독을 체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사물들의 변화에 눈길을 빼앗기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찌머만은 고독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먼저 그는 꾸준히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찌머만은 고독한 것과 게으른 것을 강하게 구분합니다. 찌머만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 그저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태하게 있으면서 자신이 고독의 시간을 보낸다고 착각한다고 말합니다. 고독을 정신이 내부에 머무르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마주하는 상태로 본다면 게으른 상태는 고독한 상태와 매우 다릅니다. 게으른 사람은 내면을 마주하는 게 아니라 그저 외부를 소극적으로 느리게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찌머만은 일단 하루하루 성실하게 처리할 일들이 있어야 고독한 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이 책임져야 할 소일거리가 있거나 매일 하는 업무가 있거나 규칙적으로 글쓰기를 하는 등 꾸준히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신의 최소한의 활력이 유지가 되고 활력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내면 세계에 머무르며 정신적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찌머만은 육체 노동을 꾸준히 하는 삶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몸을 너무 혹사한 나머지 아예 생각할 에너지가 바닥나면 안 되겠지만 평온한 마음으로 적당한 육체 노동을 꾸준히 하는 건 삶에 상당히 충만한 기쁨의 에너지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원치 않는 곳에 지적 능력을 쏟아붓는 번잡한 화이트 칼라의 삶보다 오히려 잔잔한 고독의 상태로 연결될 여지도 크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찌머만은 자신이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고독의 상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미움받을 일도 많이 생기고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균형을 잡느라 정신이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럴 때 집에 들어갔을 때만이라도 정신을 이완시키면서 편하게 대화를 나눌 상대가 있다면 정신이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 내면적 활동을 이어나갈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조차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찌머만은 아예 일정 기간 전원 생활을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는 신경이 안정되고 육체가 강한 사람은 대도시에 있으면서도 고독을 충분히 체험하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민하고 몸이 충분히 강하지 않은 사람은 틀림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과 인공적인 환경으로 인해 평정심을 잃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아예 환경을 바꿔서 여유롭고 자연이 우거진 시골에 가서 일정 시간을 보내기를 찌머만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의 입장에서 몇 달이나 몇 년씩 시골에 내려가서 사는 건 어렵겠지만 휴가 때 단 며칠이라도 새로운 정보가 가득한 도시로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비울 수 있는 시골에서 지내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찌머만은 숲속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개울물이 흐르는 소리는 그 어떤 위대한 오페라보다도 더욱 훌륭한 음악으로 다가오며 인간의 정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연은 인공적으로 화려하게 꾸며낸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의 상상력을 더 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극이 너무 강하고 풍성하게 주어지면 정신의 입장에서는 상상력을 따로 발휘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한 오페라 무대는 온갖 휘황찬란한 무대 장치와 빵빵한 음악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정신은 그 정보를 수용하기에도 바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상상력을 추가적으로 발휘할 여지가 없는 거죠. 반면 자연에 꾸며지지 않은 심심한 자극 앞에서는 오히려 정신의 상상력이 날개를 달게 됩니다. 직접 주어지는 자극 너머로 훨씬 더 많은 것을 그 안에서 읽어낼 적극성이 생기는 거죠. 마치 영화보다 소설을 볼 때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정신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유도되는 조건 속에서는 고독의 상태에 빠져들 여지도 커진다는 게 찌머만의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요한 찌머만의 고독에 관하여 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독의 효과와 그리고 고독을 실천하는 방법에까지 한번 논해봤는데요. 이 책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고독이 시간 감각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고독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어렸을 때 고독을 체험했을 때의 장점, 또 나이 들었을 때 고독을 체험했을 때의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논하고 있는 책이고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책처럼 굉장히 진지한 이론서의 성격은 전혀 아니고 여러 역사적인 사례나 문학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의 고독에 관한 통찰을 녹여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대부터 한 7, 80대까지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책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책 좋아하는 어르신이 있다면 한 권 선물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요즘에 이 한국 사회의 획일화의 경향성, 그리고 남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제기되는 상태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 번쯤 참고해보면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통찰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